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술을 좋아하는 20대의 평범한 남자입니다. 못생기지도 잘생기지도 않은 그냥 평범한 남자입니다. 저는 얼마 전부터 고민이 생겼습니다. 바에서 만난 그녀가 결혼을 하자며 계속 조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알고 보니 사실은 얼마 전 친구와 저는 1차를 거하게 마시고 2차로 자주 가던 바에 들러 한 잔 더 하고 집에 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날은 사람도 별로 없고 노래도 너네들 술 먹어라 내가 분위기 맞출게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저희는 늘 먹던 거로 주문하자고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못 보던 직원분이 주문을 받으러 온 것입니다. 저희는 자연스럽게 새로 오셨나봐요? 라는 질문으로 말을 이어갔고 새로 온 지 한 달 정도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저런 시시콜콜한 얘기로 대화를 이어갔고 우리 둘은 술이 너무 돼서 이제 집에 가려고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을 하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까 바에 새로운 여자 직원분이 나오는 겁니다. 편하게 그녀라고 하겠습니다. 잠시 동안 정적이 흘렀고 분위기가 좀 그랬는지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이제 집에 가시나 봐요? 저희 둘은 네 라고 대답했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퇴근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하는 말이 배고프면 뭐라도 같이 먹고 갈래요? 라고 했고 친구놈은 이게 뭔 행제냐라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고는 잘 됐네요. 저도 술만 먹어서 그런지 속이 좀 그랬는데 라며 뭐 좀 먹고 가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셋이서 해장국집에 갔고 술국에 소주 하나를 시켜놓고 먹었습니다. 친구놈과 저는 정신 차리고 먹으려고 술을 반잔씩만 먹었고 그녀는 아주 대차게 먹었습니다. 술을 따라주기 바쁘게 없어지더라고요. 어느새 술이 한 병, 두 병 쌓여갔고 세 병째 마시려고 할 때 저는 도저히 못 먹겠으니 둘이 먹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힘도 들고 집으로 가려고 나 먼저 갈게 둘이 더 마시다가 와 그랬더니 그녀가 그러는 게 어딨냐며 같이 먹자 끝까지 먹고 가자 술을 더 안 마시게 할 테니 더 먹자 그랬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술자리를 같이 하고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장국집을 나와 술을 깨자며 노래방을 가자고 하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둘이 놀면 안 되겠냐 얘기했지만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렇게 개처럼 끌려서 노래방을 가게 됐고 힘도 없지만 잘하는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그녀는 눈에서 널 사랑해도 될까? 뭐 그런 야릇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술도 잘 먹었습니다. 소주를 더 시키고 부어라 마셔라 했습니다. 정말 술을 잘 먹더군요. 노래를 부르면서 먹어서 그런지 그녀는 정말 말짱했습니다. 그렇게 만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우리는 금세 친해졌고 약간의 스킨십 아닌 스킨십을 하며 노래와 춤을 췄습니다. 저는 다음날 출근이라 이제 가야겠다며 다시 얘기했고 그녀는 안 된다며 젊은 사람이 뭐 그리 체력이 약하냐며 놀렸습니다. 저는 열이 받아서 오기로 버텼습니다. 그렇게 술 마시고 술이 나를 마시고 그러다 보니 서로 러브샷도 하고 분위기가 참 정신없게 흘러갔습니다. 알람 소리에 눈을 떠보니 생전 처음 보는 천장이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저는 꿈인가 아직 술이 덜 깼나 싶어 주변을 두리번거렸는데 역시나 집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녀가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잘 잤어요? 라고 물어봤고 깜짝 놀란 나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말을 더듬으며 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며 물어봤습니다. 그녀는 기억이 안 나냐고 되물었고 어머머 그러면서 기가 찬 눈빛으로 째려봤습니다.
어제 그렇게 사랑한다고 계속 그래서 데리고 와서 사랑까지 나눴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랬냐고 미안하다고 그녀가 하는 말이 어제 잘해줬으니까 참는다고 했고 자기랑 궁합이 잘 맞으니 계속 만나보자고 한눈 팔면 죽는다고 저한테 경고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게 뭔가 싶었고 혹시 꽃뱀인가 싶기도 했는데 꽃뱀이면 신고를 했을 거고 여러 가지 생각이 오갔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만났고 사랑은 더 깊어갔습니다. 그녀의 몸매와 머릿결, 머리 스타일 등등 직업 빼고 다 마음에 들었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반년 정도를 만났고 그녀는 더 만나볼 필요 없으니 결혼하자고 당차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바에서 일하는 여자랑 결혼해도 될까 고민이 생겼고 조금 더 만나보고 결정하자고 말을 돌렸습니다. 저희는 밤낮 없이 시간이 될 때마다 사랑을 즐겼고 너무 잘 맞는다는 생각에 저도 직업이고 뭐고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되면 주로 바다를 많이 갔고 바다를 보며 회에 소주를 즐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달쯤 지났을까요? 그녀가 갑자기 할 말이 있다며 보자고 했습니다. 분위기가 좀 이상해서 몇 번이고 뭔 일이냐고 물었지만 대답해주지 않았고 만나면 얘기해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만나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회에 소주 한 잔을 하며 저는 얘기해보라 했고 그녀는 말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끝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뭐냐고 물었지만 피식 웃으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혹시 무슨 큰일이 생긴 걸까 걱정도 되었고 기분 전환 시켜줄 겸 제일 좋은 호텔방을 예약했습니다. 맨 꼭대기층에 밤하늘에 별도 보이고 조그만 풀장도 있는 호텔방이었습니다. 우리는 별을 보며 사랑을 나눴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그녀는 저녁에 다시 보자고 했습니다. 뭔가 좀 느낌이 쎄했지만 어제 시간도 잘 보냈고 사랑하는 것도 다시 확인하고 해서 별 생각 없이 나갔습니다. 우리는 카페에서 만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헤이즐넛 커피를 시키고 그녀는 캐러멜 마키아토를 시켰습니다. 어제 즐거웠니? 뭐가 맛있니? 늘상 하는 얘기를 하다가 그녀가 사실 할 얘기가 있다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할까봐 고민하다 말을 못했다며 오늘은 꼭 얘기해야겠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사실은 결혼할 남자가 있다며 얘기했고 가방에서 주섬주섬 뭘 꺼내더니 줬는데 다름 아닌 청첩장이었습니다.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아니겠지 하며 청첩장을 열어봤는데 그녀의 이름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돋보기로 본 것처럼 너무 크게 보였고 다른 글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고 한참 정적이 흐른 후 저는 장난이지? 라고 물었고 그녀는 사실이라며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한데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며 바로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그리곤 하는 말이 좋은 추억으로 간직할게. 우리 다시는 연락하지 말자. 부탁할게. 라는 말을 남기고 가버렸습니다. 정말 망치로 맞은 느낌이 이런 걸까?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속상한 마음에 그녀가 다니던 바에 찾아갔고 그때 그 친구와 같이 한잔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있었던 일을 전부 얘기했고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바에서 일하는 여자분이 와서 하는 말이 이걸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면서 고민하더니 그냥 얘기 안 하는 게 낫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궁금해서 말을 끝까지 하라며 화를 냈고 결국 그 바에서 일하는 분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망치 10개로 맞은 느낌이 들더군요. 사실은요, 걔가 만나던 사람이 오빠만 있던 게 아니에요. 오빠 잘 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말을 했고 저는 어이가 없고 허탈했습니다. 그렇게 자주 만나고 사랑을 했는데 그녀에게 다른 사람이 있었다니. 그래서 저는 내가 세컨이었던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그 여직원이 하는 말이 아니라고 세컨 근처도 못 간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정확히 몇 번째인지는 모르겠지만 걔가 동시에 만나는 남자가 한 5명은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5명 중 1명일 뿐이었던 겁니다. 저는 정말 사랑했는데 결혼까지 고민했는데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제게 벌어질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5명을 만났는지 어이가 없으면서 대단하네요.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든 며칠 후 그녀의 프로필 사진이었습니다. 그녀의 프로필 사진에 결혼할 남자인지 모르겠지만 몇 억대는 람기니 앞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 올라왔더라고요. 저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수많은 남자 중 하나였겠죠. 그녀에게 화를 한번 못 내보고 비참하게 저는 그녀를 잊어야겠습니다. 살다 보니 참 이런 일도 다 겪어보네요. 그렇게 남자가 많았으면서 결혼하자고 왜 떼를 쓰고 닥달을 했는지 이해가 되질 않네요. 오늘도 술이나 한잔 해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다들 결혼 준비하면서 이래저래 갈등 때문에 힘들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황당한 이유로 제가 파혼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마케팅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직장 동료의 소개팅을 대신 나가게 되었는데요. 그저 커피나 한 잔 마시고 올 생각으로 나간 자리에서 그를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소개팅 대타로 나온 줄 알면서도 그 사람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에 호감을 느꼈고 몇 차례 더 만난 후 교제를 시작했어요. 음식 취향도 비슷하고 관심사도 비슷하다 보니 카페에서 수다 떨기 시작하면 2-3시간이 훌쩍 가기 마련이었죠. 이 남자와 결혼하면 적어도 심심하진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이하게도 그는 유독 본인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자신은 보험왕인 엄마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한다며 자랑을 한 보따리씩 늘어놓곤 했어요. 도대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길래 남자친구가 저렇게까지 말하나 궁금해질 정도였거든요. 3년을 뜨겁게 만나고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도 자랑하던 보험왕 예비 시어머니를 처음 만나 뵙게 되었어요. 예비 시어머님께서는 보험왕답게 첫 만남부터 남다르셨죠. 어머, 얘기 많이 들었다. 네가 지영이구나. 너 보험은 얼마나 들어놨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제가 당황하자 예비 시아버지께서는 이런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냐며 눈치를 주셨어요. 예비 시모도 머쓱해하시며 웃어 넘기시더라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저 어머님의 직업병이겠거니 생각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이게 시작이라고는 생각도 못한 채로 말이죠. 식사가 끝나고 남자친구의 집으로 가게 되었고 들어서는 순간 여기가 보험왕의 집이라는 걸 바로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수많은 트로피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예비 시모께서는 보험왕이라는 타이틀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시더라고요. 예, 이거 한번 봐봐. 내가 처음 받은 보험왕 트로피다. 예비 시모의 트로피 자랑은 끊일 줄을 몰랐고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내더니 내미셨어요. 너 아까 보니까 안보험이 없는 것 같아서 내가 특별히 조건 좋게 해서 하나 설계해주마. 월 8만 원이면 되니까 너도 부담은 없을 거야.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안보험은 필수로 있어야 해. 라며 안보험을 추천하셨어요. 저도 결혼 앞두고 안보험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터라 좋은 마음으로 가입하게 되었어요. 예비 시부모님과 첫 만남 이후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뭔가 마음속 한구석에 찜찜함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요. 그건 바로 예비 시어머니께서 상견례 자리에서도 보험 이야기를 하지 않으실까에 대한 걱정이었어요. 그리고 상견례 때 예비 시모께서는 여지없이 저희 부모님께 보험 이야기를 하셨죠.
저희 부모님께서도 많이 당황하신 것 같았지만 제가 이리저리 말 돌리면서 무사히 상견례를 마칠 수 있었어요. 정확히는 무사히 마쳤다고 생각하고 지나가게 되었죠. 그 후로도 예비 시모의 보험 가입 요구는 계속되었어요. 하루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예비 시모께서 회사 근처에 오셨다면서 점심을 함께 먹게 되었어요. 애기야, 어서 오너라. 아들밖에 없는 내가 이렇게 딸 자식 같은 며느리가 생기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구나. 다름이 아니라 요번에 내가 알아보니까 너 우리 진우랑 결혼하면 바로 아기도 가져야 하지 않겠니? 우리 손주를 위한 예비보험 하나 들어보는 게 어떻니? 앉자마자 또 보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평소 보험 가입 전화를 받으면 듣지도 않고 끊어버렸거든요. 시어머니가 되실 분이라 정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혼란스러웠어요. 계속 의미 없는 보험 가입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남자친구에게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얘기해봤어요. 자기야, 사실은 말이야. 어머님께서 전화하셔서 또 보험 가입을 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월급이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고 지금 들어가 있는 보험만 해도 너무 부담스러워서 내가 거절하는 것보다 자기가 어머님께 좀 말씀드리면 안 되겠어? 남자친구는 자신이 잘 말씀드리겠다며 저를 달랬어요. 그 덕분인지 그 후로 예비 시모로부터의 전화는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새 웨딩 촬영까지 마치고 결혼이 임박할 즈음 친정엄마가 저를 불러 앉히시더라고요. 지영아, 이걸 말해야 할지 고민 많이 했는데 넌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엄마는 망설이시며 힘겹게 입을 떼셨어요. 그 내용은 정말 상상도 못 해본 황당한 이야기였죠. 상견례가 끝난 이후 예비 시모께서는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했고 보험 가입을 권했다고 하더군요. 남들 부탁도 들어주는 판에 사돈 부탁 하나 못 들어주겠나 하는 마음으로 엄마 아빠 모두 보험을 하나씩 가입했다고 했어요. 여기까지만 하셨어도 이렇게까지 되는 일은 없었을 텐데 예비 시모는 그 후 지속적으로 연락해서 보험을 권유했고 엄마도 계속되는 보험 가입 요구에 난감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황당했던 건 따로 있었어요. 그런 보험 가입 요구를 단지 친정 부모님들에게만 한 게 아니었어요. 엄마가 저번 주에 있었던 할머니 제삿날 가족들 사이에서 이상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희 친척들에게도 제가 추천해서 전화 드렸다면서 보험 장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재수씨, 지영이 예비 시모 될 사람 뭐 하는 사람입니까? 보험이 있다고 하는데도 매일매일 전화해서 보험 가입하라는 통에 이골이 날 지경이에요. 지영이가 추천해서 전화했다고 하니 안 받을 수도 없고. 아유, 정말 징해요, 징해. 큰아버지께서는 저렇게 징한 사람 처음 봤다면서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제 혼사길에 방해가 될까 싶어 있는 보험까지 하시고 새로 보험 들었다고요. 큰아버지뿐만 아니라 고모, 삼촌, 심지어 제 사촌 오빠, 동생들에게까지 전화해서 가입 권유를 한다고 하니 도대체 저희 친척들 번호는 어떻게 알고 전화를 한 건지. 아무리 그래도 아직 예비 며느리의 얼굴도 본 적 없는 친척들에게까지 전화해서 보험을 파는 예비 시모의 모습에 정말 정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괜히 저 때문에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해지고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예비 시모를 찾아갔어요. 제가 찾아갔을 때도 보험 팔고 계신지 연신 전화통을 붙잡고 계셨고 30분이 지나서야 얘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요. 무슨 일이니 갑자기? 갑자기 찾아온 예비 며느리의 모습에 약간은 당황한 듯한 모습이었어요. 어머님,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저희 친척들한테도 보험 가입하라고 전화하셨어요? 도대체 어디서 저희 친척 번호를 아시고 전화하신 거예요? 예비 시모께서는 청첩장 명부에 적힌 번호를 보고 전화하셨다고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가족들뿐만 아니라 제 친구들이나 회사 동료들한테도 제 이름 대면서 연락했더라고요. 너 지금 네 시어머니 될 사람한테 무슨 짓이야?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큰 소리 내는 게 어딨니? 이제 우리도 가족들 사이인데 너희 친척도 다 가족 아니니? 가족들끼리 좋은 거 추천해 줄 수도 있는 거지. 어머님, 제가 추천해줘서 전화했다고 하셨다면서요. 제가 언제 어머님한테 저희 가족들한테 보험 추천하라고 했어요. 제가 보험 3개나 가입해 드렸잖아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멀쩡히 잘 들고 있던 보험회사 깨고 어머님 도와드린다고 보험 넣어드렸고요.
그런데 사촌 친척들한테까지 그러시는 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요? 제가 추천해서 전화했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끊지도 못하고 저는 그 사람들한테 뭐가 돼요? 결혼 전에 얼굴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시는 건 저는 실례라고 생각해요. 예비 시모께서는 본인이 뭘 잘못했냐며 오히려 역정을 내셨고 그 모습에 이런 사람을 내 시모로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니 이 결혼을 꼭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네가 이런 애인지 정말 몰랐다. 겨우 이런 애 가지고 시엠이 될 사람한테 소리나 지르고. 너 이런 거 진우는 알고 있니? 아우 정말 말세다 말세야. 그때 마침 남자친구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어요. 자기 엄마와 제가 큰 소리 내는 모습을 보고는 다짜고짜 저에게 버럭 화를 냈어요. 야, 너 미쳤어? 네가 왜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큰 소리로 화를 내고 있는 건데? 아무리 그래도 네가 그러면 안 되지. 남자친구는 자초지종도 묻지 않고 무조건 제가 잘못했다며 화를 내는 거예요. 간신히 잡고 있던 제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져 버렸고 저도 더 이상 눈에 뵈는 게 없어졌어요. 넌 너희 엄마가 무슨 짓 했는지는 알고 나한테 화내는 거야? 너 한 달 뒤에 내 남편 될 사람 아니야? 이런 일을 봤으면 적어도 나한테 무슨 일인지는 물어봐야지. 너희 엄마? 너 지금 이거 선 넘는 거야? 예비 시모는 본인이 보험 설계사로서 며느리 될 사람 집안도 직접 관리해주겠다고 좋은 뜻으로 나선 거라더군요. 자기니까 이 정도 조건으로 보험 가입 시켜준 거지 어디 가서 돈 줘로 못 드는 보험이라며 오히려 제 행동이 이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조건이면 차도 없는 사람한테 운전자 특약 나오는 게 좋은 조건이에요? 멀쩡히 잘 놓고 있던 보험도 해지시키고 보험 들라고 했으면 적어도 조건이라도 좋게 넣어주지 쓸데없는 거 덕지덕지 붙여서 그 비싼 보험 들라고 하셨나요? 저희 친정 아빠가 가입한 보험이 너무 비싼 것 같아 세부 내역을 살펴보니까 전혀 필요도 없는 특약들로 도배되어 있었고 심지어 차도 없는 제 사촌동생의 보험은 운전자 관련 보험으로 가득 차 있었대요. 제 이야기를 듣던 예비 시모는 아들 눈치를 보며 말을 이어나가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미리미리 대비한 거지. 보험이 뭐니? 대비하는 거 아니겠어? 내가 다 파악해서 설계한 건데 내가 비싼 보험 들게 하려고 일부러 그랬다는 거니? 지영아, 우리 엄마가 설마 그러셨겠어? 너도 참 의심이 과하면 그것도 병이야. 가족들끼리 서로 돕고 사는 거지. 그 보험 몇 개 들어줬다고 이러는 건 아니지 정말. 빨리 엄마한테 사과드려. 자초지종을 다 듣고도 자기 엄마 편만 들면서 저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남자친구였고 눈치 보던 예비 시모는 지 아들의 지원 사격에 한술 더 뜨더라고요. 진우야, 그만해라. 나는 제 부모가 내 앞에 와서 빌기 전까지는 사과를 받을 마음이 없구나. 아니라면 너희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겠구나. 이런 걸 보고 방귀 낀 놈이 성질낸다고 했나요? 결혼하려면 우리 부모가 와서 빌라니 얼씨구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 저도 댁 아들하고 결혼할 생각 싹 사라졌어요. 결혼하기 전에 당신 집안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게 돼서 오히려 다행이에요. 결혼을 빌미로 저를 겁주려고 하던 예비 시모와 남자친구는 제 파혼 선언에 순간 망부석이 되었고 그제서야 남자친구는 상황 파악이 되는 듯 했는데요. 지영아,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그냥 화가 나서 한 말 가지고 결혼을 안 한다니. 너도 그냥 화가 나서 한 말이지? 우리 엄마도 잘못한 거 알고 있을 거야. 내가 대신 사과할게. 방금까지 자기 엄마한테 사과하라던 인간이 갑자기 저렇게 벌벌기면서 사과한다니. 내가 평생을 함께 가기로 약속한 인간이 겨우 이런 인간이었나 싶어 지난 3년이 후회됐어요. 저런 집안이랑 결혼으로 엮이지 않은 건 다행이었지만 결혼 한 달 앞둔 상황에서 파오는 저에게도 많은 정리가 필요했어요. 보험팔이 그 여자 때문에 가입한 보험들 다 해지하고 금전적으로도 보상해 드리면서 알아보다 보니 정말 그 여자 보험팔이가 아니라 거의 사기꾼이더라고요. 차도 없는 애한테 운전 특약을 넣는 것도 모자라 암보험에 골절비 특약이라니.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보험회사로 전화해서 따져 물었더니 몇 시간 지나지 않아 그 여자한테 전화가 왔더군요. 야! 파혼하기로 했지만 그렇다고 보험을 다 철회해? 그리고 내가 사기를 쳐? 너 정말 미쳤어? 나 이번에 보험왕 못 되면 너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네 인생 다 망가뜨릴 거야.
아직까지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그 여자는 사과는커녕 자기 보험왕 떨어지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질을 해댔어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말이죠. 말씀 다 하셨어요? 지금까지 녹취도 됐고요. 당신 나 방금 협박한 거 맞죠? 당신 회사에서도 제발 금감원에는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살살 빌던데 보험 계약을 그따위로 해놓고 뭐가 그렇게 당당해요? 보험왕? 당신은 그 걱정할 게 아니에요. 그쪽 회사에서도 철저하게 조사한다니까 감찰 받을 준비하세요. 잠깐 정적이 흐르더니 방금까지 악쓰며 가만두지 않겠다던 그 여자가 막 훌쩍대면서 용서를 빌기 시작했는데요. 얘야, 우리가 이렇게 됐어도 얼마 전까지 고부지간이 될 뻔한 사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니?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꾸루라면 너 찾아가서 무릎이라로 꾸루마. 회사에 전화해서 없는 일로 해달라고 해줄 수 없겠니? 이제 와서 비참하게 매달리는 꼴이라니. 용서해 주기는커녕 정말 꿀밤이라도 한 대 치고 싶더군요. 저는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 그 여자를 금감원에 신고하고 본사에 필요한 서류들도 보냈어요. 저를 협박한 녹취록도 첨부해버렸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감찰 결과가 나왔는데 그 여자는 보험왕이 되기 위해 계약 내용도 계약자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고 필요도 없는 특약 끼워넣기 계약으로 보험료를 뻥튀기 해왔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보험왕은커녕 회사로부터 소송까지 당하게 되었다고 들었어요. 제 협박건에 대해서는 제가 합의해주지 않았거든요. 벌금형을 받게 되었는데 아직도 그 여자가 제 이름 팔아서 가족들에게 사기보험 가입하게 한 것만 생각하면 분이 다 풀리지가 않습니다. 파혼한 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그런 여자가 제 시어머니가 됐다고 생각하면 소름이 돋아요. 그 여자한테 꼭 한마디만 전하고 싶어요. 당신 같은 쓰레기 보험 설계사 하나 때문에 수많은 정직하게 일하는 보험 설계사들이 싸잡아서 욕먹는 거야. 각자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이 인정받고 잘 사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2년) 반 연애하고 결혼한 지 이제 1년 3개월 된 28살 여자예요. 남편은 31살이고 아직 아이는 없어 크게 문제될 만한 것은 없는데 시댁의 거지 근성 때문에 미칠 지경입니다. 일단 저희 부부는 맞벌이를 하고 있고 각자 수입은 각자 관리합니다. 남편은 대기업 다니면서 연봉 4천 조금 넘고 저도 결혼 전에는 직장 다녔는데 야근도 많고 일이 너무 힘들어서 직장 그만두고 결혼하기 몇 달 전부터 강남에서 커피 전문점을 운영해서 월 수입 2,800 정도 나옵니다. 매달 조금씩 변동이 있기는 하지만 대략 연봉으로 9천에서 1억 사이로 볼 수 있겠네요. 저희 시댁과 차이점은 경제적인 부분에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저희 집은 아버지가 사업을 하고 계시고 부동산 쪽으로도 자산이 조금 되시는 편이에요. 반면 시댁은 홀어머니의 개념 없는 동생 한 명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금 57세이시고요. 식당 일 하시다가 남편 대학 졸업하고서 그만두셨고 아들한테 생활비 내놓으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남편이 매달 100만 원씩 붙입니다. 명절 생신 어버이날 따로 용돈을 드리기도 하고요. 하루라도 생활비 드리는 거나 자신이 받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월급날이 되면 득달같이 전화가 와서 돈 떨어졌다는 소리 하십니다. 참고로 저희 남편은 어머님과 동생과 일도 가족이라는 게 안 믿겨질 정도로 성실하고 인간적으로도 문제없는 사람이에요. 남편 중학교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대학교 이후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서 자기 학비를 냈고요. 대학에 들어와서도 편의점 식당 가리지 않고 알바해서 자기 힘으로 졸업을 한 사람입니다. 물론 결혼할 때도 자기가 모아둔 돈으로 결혼자금 전부 해결했고 남편이랑 저는 사이도 좋고 서로 많이 사랑합니다. 시댁 때문에 저한테 많이 미안해하고 저는 그런 남편이 정말 안쓰럽습니다. 남편이 안쓰러운 만큼 시댁은 점점 더 싫어질 것 같고요. 반면에 시누이는 그냥 되는 대로 생각 없이 남편의 표현을 빌리자면 개념 없이 살아요. 이제 25살인데 그냥 포기한 상태고 저런 동생이 있다는 것을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남편한테 듣기로는 고등학교 때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한번 강제 휴학했는데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려서 결국엔 퇴학당했다고 하네요. 자퇴를 했대요. 그러다가 20살 때 겨우 검정고시 치르고 수능을 봤고요. 삼수 끝에 23살에 수도권 2년제를 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25살이 되어서 겨우 졸업해서 취직을 한 거예요. 그냥 화나고 답답한 마음에 생각나는 일들 몇 가지 적자면 남편과 연애할 때 밖에서 시누이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명품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3번째인가 만났을 때인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들었던 가방이 150만 원이 넘는 가방이었는데 저번에 봤을 때 그 가방 메고 있더니 그걸 또 메고 나왔냐면서 똑같은 거 매번 질리지 않냐고. 언니 능력 되니까 다른 거로 새 거 사고 그건 자기한테 중고로 팔라고요. 정말 어이없었던 건 자기한테 팔라면서 액수가 제 기억에는 35만 원이었던가 그랬어요. 명품백 중고로 사본 적도 팔아본 적도 없지만 그 값에 사고 팔 만한 가방도 아니었는데 그때는 연애한 지 1년도 안 되었을 때라 그냥 웃어 넘겼지만 기분은 정말 나빴습니다. 또 결혼할 때도 크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저희 부모님께서 해주신 집입니다. 잠실에 35평짜리 아파트고 20억 정도 돼요. 그때 저희 남편이 모은 돈으로 혼수를 하자고 했습니다. 솔직히 남자가 집 해오고 여자가 혼수한다는데 저는 그냥 형편대로 하기로 했고 집값에서 10% 정도 해온다길래 그 반도 안 되게 해왔을 때도 별로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남편은 정말 힘들게 모은 돈인 거 아니까 그 혼수로도 충분했고요. 저는 집을 제가 해왔기 때문에 예단은 안 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당연히 그랬고요. 서로 주고받을 예물만 적당히 하자고 했고 당연히 꾸민비도 안 받았고요. 나중에 시어머니께서 저도 아니고 저희 엄마한테 연락을 하셔서는 주변에 보는 눈이 있으니 형식적으로라도 예단을 해야겠지 않겠냐며 형식적으로 100만 원 요구하셨습니다. 거기다 시누이 명품백 하나까지 얹어서요. 황당해하는 저희 엄마한테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는 말까지 하셨다네요. 저희 부모님 솔직히 결혼할 때 남편은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지만 시댁은 달가워하지 않으셨는데 잘못해서 파혼을 할 뻔했습니다. 남편이 그거를 알고 집에 가서 한번 뒤집고 와서야 겨우 마무리가 되었죠. 참고로 시댁은 경기도 군포, 친정은 서울 신혼집이랑 직장도 전부 서울이라서 결혼을 서울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예식장 제가 부담했고 남편 앞으로 오는 하객들의 12%만 받았어요. 청첩장은 남편이 했고 미안하다고 얘기하며 남편이 해줬습니다. 근데 웃긴 건 나중에 남편한테 들은 얘기지만 결혼할 때 아무것도 보태주지 않았으면서 남편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전부 시댁에서 가져갔더라고요. 한마디로 음식비만 남편이 낸 거였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시누이가 올해 2년째 집에서 빈둥거리다가 올해 5월에 겨우 취직을 했습니다. 군포에서 강남까지 교통비 빼니까 남는 것도 없다고 관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토요일에 시어머니가 시누이와 같이 저희 집에 왔습니다. 와서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여기서 살림을 합치자는 말씀이더군요. 살림 합치면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 붙여주는 것도 안 줘도 되고 살림을 시어머니랑 시누가 도와줄 거고 이제 곧 있으면 너희 아기 생길 텐데 그럼 시어머니가 집에서 봐줄 테니 걱정 없을 거라면서요. 게다가 더 어이없었던 건 지금 시댁의 군포에 빌라 22평짜리 전세에 사십니다. 그걸 시누이 나중에 결혼하면 혼수로 모아준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이랑 저는 결혼 전에 시댁과 친정에 문제 생기면 각자 알아서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면서 어차피 그 집은 자기가 해준 게 아니니까 그거 팔아서 신우 결혼 자금으로 주든 말든 관여하진 않겠지만 그 집 팔고 나서 저희 집으로 들어올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그럼 생활비로 150만 원씩 달라십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 전에는 신우가 학생이라고 해도 이제 돈을 많이 벌던 적게 벌던 직장인이 되어 수입이 있는데 안 드려도 될 판인데 더 달라고 하시니까요. 남편이 그랬어요. 신우이 이제 돈 버니까 생활비 70만 원으로 낮출 생각이었다고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신우가 그러더군요. 자기 회사가 강남인데 군포보다 잠실이 더 가깝고 방도 하나 남으니 그럼 자기만이라도 일단 여기서 좀 살겠다고요. 회사가 멀어서 몸도 너무 힘들고 연봉도 낮은데 교통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남는 게 없다고 여기서 살면서 아껴서 결혼자금 모으겠다고 하더군요. 결국 남편이 쫓아냈습니다. 그런 말 하려거든 앞으로 우리 집에 오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어제부터 계속 전화며 문자가 오네요. 시어머니는 생활비 내놓으라 하고 시누이는 자기라도 여기서 지내겠다고 계속 연락이 옵니다. 물론 남편이나 저나 계속 무시하고 있었죠. 남편은 저랑 이런 일로 불화가 생기느니 이 가족과 연을 끊겠다는 입장이에요. 바로 엊그제네요. 시어머니랑 시누는 제가 운영하는 커피 전문점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마 시누이 일 끝나자마자 시간 맞춰서 바로 오신 것 같았어요. 식사를 안 했다 하셔서 저희는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고요. 솔직히 매장으로 직접 찾아오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해서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저와 할 얘기가 있어서 온 거니 남편은 부르지 말라고 하시길래 남편한테는 전화로 오늘은 좀 늦을 것 같다고 미안한데 저녁은 혼자 해결해야 할 것 같다고 연락했습니다. 토요일은 그렇게 쫓겨나듯 가셨으니 표정도 안 좋으셨고 일요일도 하루 종일 문자 전화 모두 무시했던 터라 무슨 소리를 듣게 될지 걱정도 있지만 어쨌든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이었어요. 어머니는 시댁에 100만 원 주는 게 아깝다고 음식이 세팅되자마자 어이없다는 듯이 따지듯 물으시더라고요.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아깝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생활비를 70으로 줄인다는 소리가 나오니 어머님 다 아시겠지만 저희 수입 각자 관리해요. 어머님께 생활비 보내는 거 전부 오빠가 벌어서 오빠가 보낸 거고요. 오빠가 생활비 줄이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도 저도 그때 알았어요. 걔가 왜 그러는 거냐? 너 때문 아니니? 그냥 그동안 너무 많이 준 것 같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작년까지 아가씨가 학생이어서 돈 들어갈 곳이 많았지만 이제 직장생활 하니까 줄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언니, 저 그동안 학교 학자금 대출받아서 다녔거든요. 솔직히 생활비 외에도 명절, 어머님 생신, 어버이날에도 30만 원, 50만 원씩 드렸고 저도 남편이랑 별도로도 드렸고요. 생활비 외에도 1년에 300만 원 정도는 더 드렸을 겁니다. 아가씨는 방학 때 아르바이트 같은 거 안 했어요? 방학 때 알바 잘 구해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솔직히 알바는 못 사는 애들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난 아빠는 없어도 엄마도 있고 집도 있고 대기업 다니는 오빠도 있고 돈 잘 버는 신우도 있는데 왜 알바까지 해요? 언니는 나보다 쉽게 공부를 했죠. 알바도 안 했잖아요. 근데 나는 언니보다 공부할 것도 더 많고 다니면서 알바까지 해요? 니들은 생활비 200만 원이 엄청 큰 돈인지 아나 본데 그 돈으로 생활하기 빠듯하다. 그거로 돈이 남아서 얘 등록금까지 낼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정말 너무 세상을 모르네. 앞으로 등록금비만 1,000만 원이 넘는데 근데 생활비를 줄이다니 생각이 있는 거니? 내가 너한테 돈을 달라고 했냐? 앞으로 빚을 갚아달라고 했냐? 조금이라도 아껴보겠다고 자기도 모르게 다른 생각을 열심히 해보려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딴 식으로밖에 행동 못하니? 안 그래도 박봉이라 나중에 결혼할 때 돈 부족할 것 같아서 빚 갚고 돈 조금이라도 모아오면 전셋값으로 좀 보태주려고 했다. 아들 엄마가 있는데 아들이 모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어차피 모실 거 좀 빨리 살자고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쁘니? 아니면 너 애초에 모실 생각을 안 한 거니? 그리고 너 결혼할 때 집 말고 해온 게 뭐 있니? 집 해왔다는 이유로 혼수도 안 하고 예단도 안 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지금 내가 사니? 네가 사온 집에서 네가 사는데 왜 그것을 생색을 내려 하니? 네 남편이 그런 건 이해가 간다. 걔는 너보다 괜히 민망하니까 미안해 할 수도 있으니까. 겉으로는 그래도 속으로는 그럴 거야. 그럼 여자가 돼서 남편이 그렇게까지 행동해주면 옆에서 말리고 생각 있게 행동해야지. 너 우리 집 처음 왔을 때 옆에 서 있더라. 집안에 남자가 잘못되면 여자 탓인 거야. 한마디로 네 탓인 거야. 그리고 생활비 100만 원 크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돈에 욕심내지 마라. 너희 집에 한 달에 300만 원씩 갖다 주는 거 다 알아. 우리는 100만 원 주고 친정이는 300만 원 주고 아무렇지도 않냐? 니들 생각하는 꼬라지가 글러먹었어. 친정에 300만 원씩 드리는 건요. 카페 건물이 저희 부모님 건물이신데 부모님은 딸이 하는 가게라고 월세를 안 받으셔서 월세 250 정도 용돈 개념으로 50만 원 합쳐서 300만 원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할 거니? 우리랑 같이 살 거야 말 거야? 오빠가 싫다는 것도 겉으로만 그러는 거니까 언니가 같이 살자는 식으로 얘기해요. 솔직히 지금 회사 그만두고 싶은데 참고 다니려고 하는 거예요. 언니는 잠실에서 강남으로 자기 좋다고 다니고
언니가 사장이니까 힘든 건 알겠지만 나는 군포에서 강남까지 줄지어서 타고 온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출퇴근하는데 안 피곤하겠어요? 거기다가 회사도 크지도 않은데 말단 직원이라면 온갖 잔 심부름까지 하고 돈은 돈대로 못 받아봐야 알지. 생활비를 주던지 아니면 같이 살던지 둘 중에 결정해라. 화는 많이 났지만 제가 이혼할 것도 아니고 가족으로 묶여있는 상황에서 얼굴 붉히기 싫었고 또 무엇보다 제 부모님 욕먹이기 싫어서 얼른 자립하고 싶어서 생활비 문제는 함께하는 문제든 오빠랑 상의 후에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하고 끝냈습니다. 당연히 음식값은 제가 계산했고 신우와 엄마가 힘드니 지하철 못 타겠다고 해서 택시비 5만 원 드리고 왔어요. 집에 와서 남편한테 전부 얘기했더니 남편이 바로 전화해서 욕하는 거 일단 말렸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찾아가서 우리 생각을 제대로 말하고 와야 끝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핏줄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뭐라도 받아낼까 이 생각만 하고 있다고. 솔직히 자기 것을 지키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나한테 왜 그런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있는 건지 억울하기까지 하다고 하면서 울면서 말하더군요. 남편이 우는 모습을 처음 봤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고 이 사람 참 불쌍하다고 느껴졌어요. 남편이 저한테 다 해결할 거라고 했습니다. 나한테 가족은 저라면서 어머니와 신우를 모시는 일은 절대 없을 테니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같이 살면 자기가 죽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생활비도 50으로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군포 가도 우리가 안 가면 누구 오는 사람도 없고 하는 것도 없으니 명절이 아니면 안 가고 싶다고 했고 그냥 짐 싸서 들어올 것 같다는 걸 생각하니 집 팔고 친정집에 들어가서 살자고 하더라고요. 결론은 큰 싸움이 났고 남편 말대로 집을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시댁이라는 이름의 횡포를 더 이상 당하지만은 않겠습니다. 걱정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30살도 안 된 나이에 그런 일들을 겪게 되고 지금도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면 암흑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악몽은 여전히 진행 상태고요. 결론이 도저히 나지 않아서 간절한 마음의 의견을 구하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가 남편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5년 전입니다. 봉사활동 하던 곳에서 만나게 되었던 남편은 저보다 나이가 7살이나 많은 남자였어요. 이제 사회초년생이었던 제게 7살 차이 나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나이였고 남편이 표현했던 호감 표현들조차도 그때는 부담이었죠. 외모적으로는 30대로 안 보였고 또래로는 보였지만 실제로 남편과 점점 친해지고 나서 나이를 알게 되자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마 그때는 제가 사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아요. 남편이 부담되어서 그런지 다른 남자와 사귀게 되었고 그 남자와의 연애가 2년 만에 끝이 나게 될 무렵 남편이 저에게 다가왔죠. 저는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우면서 안 좋게 끝이 났고 그 당시 집안 사정도 힘이 들었던지라 나보다 나이도 많고 어른스럽던 남편의 행동들이 더 좋게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년도 넘는 기간 동안 저에게 꾸준히 호감이 있음을 표현하던 게 저희 남편이었거든요. 연락도 자주 하지 않았고 그저 선을 지키면서 생일 되면 케이크 하나 정도를 보내는 정도? 간혹 안부를 묻는 정도만을 지키던 남편이 어릴 때는 부담이었지만 저도 어느덧 사회생활을 하며 3년이란 시간을 보내다 보니 남편과 저와의 나이 차이가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과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자신이 살면서 여태 적지 않은 여자를 만났지만 결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건 제가 처음이었다며 저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최근 3년간 연애도 안 하고 무조건 저만 기다렸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전 그 말을 믿었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누구랑 연애한다는